어쭈, 아직도 살아있었네? 여기서 소똥이나 치우고 앉아있을 줄이야. 야, 천재 소리 듣던 대가리는 어디다 팔아먹고, 이제는 소똥 퍼내는 데 쓰는 거야? 이혼한 전 남편 박민준이 서류 봉투를 흙바닥에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내연녀 옷에라는 명품 가방으로 코를 틀어막으며 역겹다는 듯 키득거렸죠. 소똥이 잔뜩 묻은 작업복 차림의 하서연은 치욕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길 저편에서 낮고 묵직한 엔진음과 함께 검은 세단 5대가 소리 없이 나타나 그들을 포위했고 뒷문에서 재계 1위 태상그룹 강철중 회장이 내렸습니다. 강 회장은 성큼성큼 걸어와 흑투성이 하서연의 바로 앞에서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가 닿을 듯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하 박사님 모시러 왔습니다. 제발 저희 태산을 살려주십시오. 비웃던 전 남편과 내연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대체 소똥을 치우던 저 여인은 어떤 사연이 있길래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만남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황혼의 다이어리 지금 펼쳐봅니다. 겨울의 초입 강원도 산골의 바람은 유독 칼날 같았습니다. 뻥 뚫린 축사 지붕의 구멍으로 회색 하늘이 원망스럽게 보였죠. 밤이 되면 그 구멍으로 별 대신 차가운 비나 눈이 섞여 들어왔고 하서연은 두꺼운 비닐을 덮고 웅크린 채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축사 안은 지독한 가축 분뇨 냄새와 눅눅한 집단 썩는 냄새가 한데 엉켜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1년 내내 이곳에서 생활한 하서연에게는 그 냄새마저 무뎌진 일상이었습니다. 그녀의 곁을 지키는 것은 어미를 잃고 들여온 어린 송아지 2마리뿐이었죠. 하서연은 녀석들에게 희망이와 미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새벽동이 특이 무섭게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질끈 묶어 올리고 꽁꽁 언 수도가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가장 먼저 희망이와 미래를 돌봤습니다. 지난날의 영광과 함께 사라진 남편 박민준. 그가 훔쳐간 연구자료 속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소량의 균주. 하서연은 그것을 배양에 만든 발효사료를 마른 볏짚에 정성껏 비벼 송아지들에게 먹였습니다. 희망아, 미래아. 많이 먹고 쑥쑥 커야 한다. 송아지들은 하서연의 다정한 목소리에 응답하듯 연신 따뜻한 콧김을 그녀의 손에 뿜어냈습니다. 그 미지근한 온기만이 얼어붙은 하서연의 마음을 잠시나마 녹여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하서연은 대한민국 생명공학계의 미래를 책임질 천재로 불렸습니다. 남편 박민준과 함께 운영하던 작은 연구실은 늘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했죠. 운명의 그날 밤도 하서연은 현미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박민준이 따뜻한 커피 잔을 들고 다가와 하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서연아, 당신은 정말 대단해. 이 미생물 배합법만 완성되면 우리 세상이 될 거야. 내가 꼭 그렇게 만들어줄게. 당신은 나의 전부니까. 그의 달콤한 속삭임과 등 뒤에서 느껴지는 온기의 하서연은 피곤한 줄도 모르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연구실은 약탈이라도 당한 듯 텅 비어 있었죠. 10년간의 피와 땀이 담긴 연구 노트와 데이터가 저장된 하드디스크, 그리고 애지중지 키워온 핵심 균주 샘플들. 모든 것이 남편 박민준과 함께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죠. 하서연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남편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어요. 민준 씨,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지? 하서연은 불안감에 휩싸여 며칠 밤낮으로 실성한 사람처럼 그를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서와 병원 응급실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의 행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문득 박민준이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영구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 늘 조심해야 해. 그래,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협박이라도 당한 게 아닐까? 우리 연구 자료를 지키려고, 나를 지키려고. 그래서 말도 없이 잠시 몸을 피한 걸 거야. 분명 그럴 거야. 하서연은 애써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배신을 의심하기보다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낯선 변호사가 건넨 차가운 이혼 합의서와 접근 금지 신청서였습니다. 신청서에는 아내 하서연은 과대망상과 집착이 심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버젓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배려라는 듯 관대한 제안을 건넸죠. 박민준 대표께서 위자료로 시가 30억 원 상당의 강남 주상복합 아파트를 양도하겠다고 하십니다. 만약 소송을 고집하신다면 저희는 박사님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입증해 한 푼도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의 모든 증거는 공동 연구자라는 이름 아래 박민준이 체계적으로 가로챘고 하서연은 자신의 연구 성과를 증명할 방법도 배신감에 무너진 마음을 추스를 방법도 찾지 못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던 하서연은 하나뿐인 아들 준혁에게 전화를 걸어 울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비수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아빠가 그러셨어요. 엄마 지금 아프다고 아빠를 그만 괴롭히고 치료부터 받으시라고요. 믿었던 아들마저 등을 돌리자 하서연의 세상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텅 빈 눈으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는 처음부터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박민준이 시가를 훌쩍 넘는 거액의 담보대출을 겹겹이 설정해둔 깡통 아파트였던 겁니다. 하서연이 소유권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자마자 금융권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압류 통지서가 날아들었고 박민준은 그녀의 남은 예금마저 채무보전이라는 명목으로 가압류를 걸어버렸어요. 결국 아파트는 헐값에 경매로 넘어가고 하서연의 손에 남은 것은 수십억짜리 아파트가 아닌 수억 원의 빚더미와 텅 빈 통장이었죠. 그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서울 변두리 곰팡내 나는 지하 쪽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러 차가운 쪽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그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홀로 고향을 지키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어요. 하서연은 정신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그녀의 수중에는 당장 고향으로 내려갈 버스비조차 없었죠.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식당 문을 두드린 끝에 하루 종일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손에 겨우 몇만 원을 쥘 수 있었죠. 퉁퉁 붓고 갈라진 손으로 돈을 움켜쥐고 밤새 버스를 달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어머니의 시신뿐이었습니다. 텅 빈 영안실 하서연은 하얀 천이 덮인 침대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붙잡고 그녀는 피를 토하듯 오열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돈이 없어서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도 못 지켰어. 그녀의 울음은 어느 순간 멎었습니다.
눈물로 젖었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칼날 같은 증오와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뼛속까지 사무치는 목소리로 맹세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죽인 건 병이 아니야. 가난이야. 아니, 박민준, 바로 당신이야. 내가 당신을 내 손으로 반드시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이게 내 남은 인생의 전부가 될 거야. 그 순간 과거의 선량한 과학자 하서연은 죽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복수라는 이름의 불길 속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그녀는 스스로 세상과 단절했어요. 어머니의 고향이자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먼 친척 소유의 버려진 축사. 그녀는 그곳으로 숨어 들어갔죠. 겨울의 초입 강원도 산골의 바람은 유독 칼날 같았고 뻥 뚫린 축사 지붕의 구멍으로는 차가운 비가 들이쳤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수의 칼날을 갈기 위해 소똥을 치웠습니다. 어미 잃은 송아지 2마리에게 희망이와 미래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은 막연한 기대를 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손으로 되찾을 희망과 미래에 대한 냉엄한 다짐이었어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고요하던 축사 앞마당으로 비포장 흙길과 어울리지 않는 매끈한 은색 외제차가 거칠게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는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박민준이, 조수석에서는 짙은 화장을 한 그의 내연녀 오세라가 내렸습니다. 박민준은 소똥을 치우던 하서연의 남루한 행색을 보란 듯이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누구야? 천재 과학자 하서연 박사님 아니신가? 아이고, 꼴 좀 봐. 아주 땅이랑 한 몸이 되셨네. 여기서 소똥 냄새 맡으면서 사니까 좀 어때? 오세라는 명품 가방으로 코를 막으며 역겹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 민준 씨. 이런 더러운 곳에 우리가 왜 직접 와? 빨리 볼일만 보고 가자니까. 옷에 냄새 밴단 말이야. 박민준은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하서연의 발밑에 휙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 땅의 소유권을 넘기라는 매매 계약서와 함께 낡은 5만 원권 지폐로 아무렇게나 뭉쳐진 돈다발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죠. 이 땅, 내 부모님 유산이라 절대 안 판다고 버티는 거 알아. 근데 어쩌나 이 축사로 들어오는 유일한 진입로를 포함해서 주변 농지랑 임야는 내가 전부 사들였는데 말이야. 박민준이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이제 완벽한 맹지야. 길도 없는 고립된 땅이라고. 그래도 내가 마지막 자비로 2천만 원 쳐줄 테니까 이거나 받고 꺼져. 안 그러면 평생 여기서 소똥이나 치우면서 썩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들이 이곳까지 찾아온 이유는 단순히 하서연을 조롱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헐값에 빼앗아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싹까지 잘라버리려는 잔인한 계획이었죠. 하서연은 치욕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길 저편에서 낮고 묵직한 엔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대형 세단 5대가 줄지어 나타나더니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온 외제차를 완벽하게 포위하듯 멈춰 섰습니다. 경악하는 박민준과 오세라의 시선 속에서 가장 앞차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대한민국 재계 1위 태상그룹의 강철중 회장이었습니다. 강철중 회장은 박민준과 오세라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하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흙과 분뇨가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멍하니 서 있는 하서연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먹고 산 전체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그 순간 강철중 회장의 절박하고도 간절한 목소리가 축사 전체를 울렸습니다. 하서연 박사님, 제발 저희 태산을 그리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목소리를 듣는 하서연의 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방을 압도하는 정적 속에서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오세라였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옆에 서 있는 박민준의 팔을 잡아 흔들었죠. 민준 씨, 저 영감 누구야? 쉬하는 거야 뭐야? 하지만 박민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방금 전까지 하서연을 벌레처럼 내려다보던 오만한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쉴 새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입에서 간신히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철중 회장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제게 1위 태산그룹을 맨손으로 일군 살아있는 신화. 그런 거물이 왜 어째서 저 흑투성이 몰골의 하서연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있는 것일까요? 박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강철중 회장은 박민준과 오세라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멍하니 굳어있는 하서연에게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 박사님, 부디 저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박사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제야 하서연은 흐릿한 기억의 저편에서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3년 전 국내의 작은 생명공학 학회였습니다. 하서연은 자신의 미생물 배합 연구에 대해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너무 혁신적이라며 현실성 없는 이야기로 치부하며 외면했죠. 모두가 자리를 떠난 텅 빈 발표회장에 한 중년 남성만이 남아 하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하서연 박사님 맞으시죠? 발표는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당신의 연구는 세상을 바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봐도 저는 압니다. 부디 이 연구를 멈추지 마십시오.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태산그룹 회장 강철중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인연을 시작으로 태산그룹은 하서연의 연구에 거액의 투자를 약속했고 계약 체결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에 박민준이 하서연의 모든 것을 훔쳐 달아났던 겁니다. 강철중 회장의 검은 양복을 입은 비서들이 조용히 박민준과 오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명이 박민준의 외제차 키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받아들고 다른 한 명은 그들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사장님, 잠시만 이쪽에서 대기해 주시지요. 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겠습니다. 박민준은 저항하려 했지만 자신을 둘러싼 남자들의 서늘한 눈빛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부와 성공이 태산그룹이라는 거대한 실체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죠. 강철중 회장은 비서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하서연이 지내는 낡고 작은 컨테이너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 박사님, 잠시 들어가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서연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고 강철중 회장은 비좁고 냄새나는 컨테이너 안으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들어섰습니다. 자리에 앉은 강철중 회장은 깊은 한숨과 함께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 그자가 박사님의 기술을 훔쳐 우리에게 접근했었습니다. 우리는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고 그자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죠. 하지만 그가 납품한 사료는
박사님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짜였습니다. 결국 태산이 운영하는 해외 목장의 가축 수만 마리가 원인 모를 질병으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룹의 손실은 천문학적인 수준이고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죠. 강철중 회장의 얼굴에 깊은 고뇌가 서렸습니다. 그자는 박사님에 대한 복수심만으로 이 땅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이 일대를 전부 매입해서 자신의 기술을 포장할 대규모 바이오 단지를 지으려는 속셈입니다. 박사님의 이 땅은 그 계획의 심장부고요. 당신의 마지막 흔적까지 지우고 그 위에 자신의 가짜 제국을 세우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하서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강철중 회장은 하서연의 손을 잡으며 마지막 제안을 건넸습니다. 하 박사님, 저희 태산으로 오십시오. 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박사님의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최고의 연구실과 인력을 제공하고 박민준 그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박사님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서연은 그 손을 뿌리치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감사나 희망이 아닌 깊은 경계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죠. 됐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하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아요. 회장님이든 박민준이든 당신들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잃은 그녀에게 강철중 회장의 제안은 또 다른 거대한 덫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의 끝은 결국 이 차가운 컨테이너 바닥이었으니까요. 강철중 회장은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억지로 손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컨테이너의 작은 창문방, 박민준이 콧김을 씩씩대며 서 있는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하 박사님, 저자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습니까? 오늘 제가 막았지만 내일은 용역 깡패를 동원할 것이고 모레는 굴착기를 끌고 이 축사를 밀어버릴 겁니다. 법과 권력을 돈으로 주무르는 자입니다. 강철중 회장의 목소리가 나직하지만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박사님 혼자서는 저자를 막을 수 없습니다. 박사님의 신념과 자존심은 지킬 수 있겠지만 저 밖에 있는 박사님의 유일한 가족, 저 송아지들은 지킬 수 없을 겁니다. 송아지들이라는 말에 하서연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자기도 모르게 희망이와 미래가 있는 축사 쪽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굶는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던 저 어린 생명들이 위협받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민준의 손에 모든 것을 잃고 송아지들마저 빼앗기는 악몽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하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은 강철중 회장은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는 박사님의 기술이 필요하고 박사님은 저들의 위협에서 벗어날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동정이나 자선이 아닙니다. 철저한 비즈니스입니다. 하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민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그녀는 결심한 듯 강철중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첫째, 저는 서울로 가지 않습니다. 제 연구는 바로 이곳,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땅에서 저 낡은 축사에서 다시 시작할 겁니다. 둘째, 이것은 비즈니스라고 하셨죠. 좋아요. 이 연구에서 파생되는 모든 기술의 소유권과 특허는 전부 제 이름으로 하겠어요. 태산그룹은 그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첫 번째 고객이자 후원 파트너일 뿐이에요.
저를 태산의 직원으로 만들 생각이라면 이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셋째, 하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컨테이너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박민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자를 제 눈앞에서 끌어내주세요. 법의 심판이든 뭐든 다시는 제 땅을 밟지 못하게 만들어주세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신다면 회장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강철중 회장은 하서연의 당돌하지만 확고한 조건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얼굴에 3년 전 학회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바로 그거라는 듯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박사님께 원했던 모습입니다. 박사님의 뜻 전부 존중하고 약속하죠. 강철중 회장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축사는 거대한 군사작전의 중심부처럼 변했습니다.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박민준과 오세라의 앞을 한치의 오차도 없는 발걸음으로 다가온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막아섰죠. 박민준 사장님, 오세라 씨, 관할 경찰서까지 저희와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불법 사유지, 무단 침입 및 재물손괴 협박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제야 박민준은 현실을 자각하고 짐승처럼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고 함부로 손을 대? 너희들, 내가 해랑바이오 대표 박민준이야. 당장 이거 놓지 못해. 너희들 다 책임질 수 있어? 그는 다부진 체격의 요원들 품에서 버둥거리며 저항했지만 그의 저항은 마치 거대한 기계에 끼인 나사처럼 무력하게 지지겨질 뿐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빨리 계산기를 두드린 것은 오세라였습니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재빨리 박민준에게서 서너 발짝 떨어지며 마치 피해자인 양 두 손을 내저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 상관없어요. 저 남자가 그냥 바람 쐬러 가자고 해서 재밌는 구경 시켜준다고 해서 따라왔을 뿐이에요. 저 좀 보세요. 이런 냄새 나는 더러운 곳에 제가 올 이유가 없잖아요. 억울해요. 그녀의 가증스러운 연기에도 요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요원이 다가와 그녀의 가느다란 팔을 단단히 붙잡았죠. 결국 두 사람은 전세가 역전된 범죄자처럼 양팔이 붙들린 채 자신들이 과시하듯 타고 온번쩍이는 외제차를 먼지구덩이에 덩그러니 남겨두고 검은 세단 뒷좌석에 구겨지듯 처박혔습니다. 하서연은 낡은 컨테이너 문에 기댄 채 멀어져 가는 차를 아무 표정 없는 얼굴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얼음처럼 차갑고도 칼날처럼 날카로운 통쾌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하서연은 지축을 울리는 듯한 낮고 둔탁한 기계 소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혹시 박민준이 또 무슨 짓을 벌이는 건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컨테이너 문을 열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축사 주변을 수백 개의 환한 조명등이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고 밤사이에 수십 대의 대형 트레일러와 크레인이 동원되어 축사는 거대한 첨단 과학기지로 변모하고 있었죠. 그녀의 낡고 허름한 축사를 중심으로 마치 미래 도시의 건물이 조립되듯 새하얀 모듈형 건물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과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굵은 케이블을 연결하고 정밀 장비를 옮겼어요. 어젯밤 강철중 회장이 말했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연구소가 신기루처럼 하룻밤 사이에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서연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희망이와 미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녀석들은 더 이상 비가 새는 음습한 외양간이 아닌 따뜻한 노란 조명 아래
뽀송뽀송한 톱밥이 두껍게 깔린 넓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한가롭게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죠. 벽에는 자동으로 깨끗한 물과 사료를 공급하는 시스템과 각 개체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센서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하서연이 다가가자 희망이가 반갑다는 듯 다가와 그녀의 차가운 손에 따뜻한 얼굴을 부볐습니다. 그 미지근한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하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단정한 정장 차림의 김 비서가 다가와 설계 도면을 펼쳐 보이며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하 박사님 오셨어요? 잠 못 드실까봐 최대한 소음 없이 진행했습니다. 박사님의 뜻에 따라 기존 축사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주변으로 연구동과 생활관을 배치했습니다. 저쪽 3층짜리 모듈 전체가 박사님께서 단독으로 사용하실 개인 연구실과 집무실입니다. 김 비서가 가리키는 곳에는 전면이 통유리로 된 깔끔한 건물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그녀가 지난 10년간 논문으로만 보며 꿈에 그리던 독일제 최첨단 바이오 리액터와 고성능 유전자 분석기, 대용량 미생물 배양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하서연은 홀린 듯 연구실로 들어가 차갑고 매끄러운 기기 표면을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헤어졌던 연인을 다시 만난 것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잊고 지냈던 연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용암처럼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누군가의 방해에 떨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직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완벽한 성이 주어진 것이었죠. 하지만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막대한 합의금을 물고 굴욕적으로 풀려난 박민준의 치졸하고도 집요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입구에서부터 축사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목의 경고.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 무단 출입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섬뜩한 붉은 글씨의 경고판과 함께 사람 키보다 높은 거대한 철제 펜스가 세워졌습니다. 박민준이 시세에 서너 배가 넘는 현금을 뿌려 하서연의 축사로 통하는 진입로를 포함한 주변 임야와 농지를 모조리 사들여 길을 원천 봉쇄해버린 것이었죠. 태산그룹의 차량과 인력은 군사작전처럼 헬리콥터를 통해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하서연 개인은 완벽하게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장년층이 많이 보는 동영상 사이트를 중심으로 충격 단독 고발, 강원도 청정 마을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비밀 생체 실험실,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무서운 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태산그룹의 로고가 박힌 트럭들이 오가는 모습을 몰래 찍은 듯한 영상과 함께 음성 변조된 제보자의 인터뷰를 교묘하게 편집해 내보냈죠. 밤마다 이상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근처 계곡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건물에서 나오는 폐수가 틀림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시는 물인데 너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악의적인 거짓말로 가득 찬 영상은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흉흉해졌습니다. 결국 마을 이장인 김복순 할머니가 참다 못해 주민 수십 명을 이끌고 펜스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태산그룹의 보안 요원들이 길을 막아섰지만 평생을 그 땅에서 살아온 김복순 할머니의 기세는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이놈들아 비켜. 여기가 어디라고 너희들 맘대로 길을 막고 설치는 게야. 하서연인지 뭔지 당장 나오라고 혀. 이게 다 무슨 짓거리들이냐고. 하서연이 김 비서의 만류를 뿌리치고 펜스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하서연을 보자마자 손가락질하며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네가 우리 순박한 동네에 대기업 끈앞풀들을 끌어들여서 이 난리를 피우는 것이요? 텔레비에 떠도는 소문이 다 뭐냐고. 우리더러 여기서 평생 지어온 배추 농사, 무농사 다 망치고 그냥 굶어 죽으라는 소리요? 흥분한 주민 몇몇은 당장 이사가라. 독극물 실험실은 물러가라. 고 외치며 땅에 돌멩이를 집어 펜스 안쪽으로 던지기까지 했어요. 하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민준의 교활한 이간질이 정확하게 먹혀든 것이었죠. 그는 하서연을 외부와 물리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을 넘어 그녀가 발 딛고 선 이 땅의 공동체로부터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서연의 새로운 연구소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한 희망의 공간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불신과 적대감에 둘러싸인 외로운 섬 고립된 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연구실의 거대한 통유리창은 더 이상 세상을 향한 희망의 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서연을 세상과 완벽하게 분리하는 거대한 어항의 벽과 같았죠. 창밖에서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의심의 눈초리로 이쪽을 힐끔거렸고 며칠째 이어진 그 무언의 적대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마음에 쉴 새 없이 박혔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낮은 소음을 내며 쉼없이 돌아갔지만 그 소리마저 이제는 고독을 증폭시키는 공허한 울림처럼 들려왔어요. 김 비서는 매일 아침 태상그룹 법무팀과의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과 언론을 통한 반박 기사 송출을 논의했지만 하서연은 그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져만 갔죠. 박민주는 단순히 길을 막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서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 사이의 믿음을 공격하고 그녀가 발 딛고 선 공동체로부터 그녀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텅 빈 연구실 의자에 앉아 밤새도록 창밖만 바라보던 하서연의 귓가에 축사 쪽에서 들려오는 희망이와 미래의 애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어미를 찾는 듯한 그 구슬픈 소리는 무력감이라는 두꺼운 벽에 갇혀있던 하서연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무너지면 저 아이들도 끝이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해. 그 순간 하서연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곧장 김 비서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김 비서님, 내일 아침이 되면 축사 정문을 열어주세요. 박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문을 열면 저 사람들이 몰려들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박사님의 신변이 위험해집니다. 김 비서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말렸지만 하서연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줘야겠어요. 100마디 거짓말보다 살아 숨쉬는 하나의 진실이 더 강하다는 것을요.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같은 시각 서울의 어둡고 퀴퀴한 반지하 원룸. 젊은 연구원 박종호는 며칠째 잠도 자지 못한 채 낡은 노트북 화면만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는 충격 고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하서연을 향한 입에 담지 못할 악플들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었죠. 그는 한때 해랑바이오의 연구원이었고 누구보다 하서연의 연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그녀의 따뜻한 인품을 존경했던 청년이었습니다. 박민준이 하서연의 모든 것을 훔쳐 회사를 세웠다는 진실을 알았지만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와 어린 동생의 학비를 책임져야 했기에 비겁하게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얼마 전
그는 박민준이 투자자들 앞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 하서연의 기술은 이제 구식이야. 내가 그걸 업그레이드한 3세대 배합법을 곧 출시할 거거든. 안정성 테스트? 그깟게 뭐가 중요해. 일단 시장에 풀어서 독점부터 하고 부작용은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 그 순간 박종훈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전체의 먹거리를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자 잠재적인 대량 살상 행위나 다름없었죠. 이대로 두면 박사님은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고 말 거야. 더는 비겁하게 숨을 수 없어. 박종훈은 굳게 결심하고 그동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몰래 백업해두었던 자료들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박민준이 하서연의 원본 데이터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는 과정이 담긴 영상 파일, 그리고 가짜 사료의 부작용을 은폐하라고 지시하는 임원회의의 생생한 녹음 파일까지 그의 범죄를 뿌리째 뒤흔들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새벽 인적이 드문 시간을 틈타 배낭 하나의 하드디스크와 약간의 현금을 챙겨 넣고 회사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CCTV가 없는 좁은 골목길들을 전전하며 강원도로 향하는 시외버즈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연구소의 거대한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김복순 할머니를 필두로 삿대질을 하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게야. 우리한테 항복이라도 하겠다는 거요? 하서연은 쏟아지는 비난에도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려 새로 지어진 자동화 축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의 뒤를 따랐죠. 깨끗한 유리로 된 축사문이 미끄러지듯 열리는 순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축사 안에는 희망이와 미래가 밝고 따뜻한 조명 아래서 윤기가 반지르르 흐르는 털을 뽐내며 한가롭게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송아지는 또래의 다른 송아지들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한 체격을 자랑했고 그 눈빛은 병약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이 촌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평생을 소와 함께 살아온 김복순 할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 축사 안으로 들어가 불신 가득한 눈으로 희망이의 등을 쓸어보고 통뼈처럼 단단한 다리 근육을 손으로 꼼꼼히 짚어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자신의 수십 년 경험과 상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경외감마저 서려 있었죠. 엄마, 이렇게 뼈대가 좋고 털에 윤기가 흐르는 송아지는 난생 처음이여. 어떻게 키웠기에 송아지가 이리 좋을 수가 있어? 김복순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웅성거리던 다른 마을 사람들의 눈빛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서연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 기술로 만든 사료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독극물 같은 게 아니라 가축 스스로의 면역력을 키워 병을 이겨내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저 아이들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구소 뒤편 펜스가 쳐진 숲속에서 무언가에 쫓기기라도 한 듯 다급하고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뾰족한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흙투성이가 된 앳된 얼굴의 청년 하나가 거의 기다시피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지쳐 보였지만 품 안에 든 작은 검은 가방만은 자기 목숨처럼 필자적으로 끌어안고 있었죠. 그는 축사 앞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잠시 놀라 숨을 헐떡이더니
인파 속의 하서연을 발견하고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 박사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제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박종호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진실을 담은 채 위태롭게 들려있는 그의 작은 손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박종호의 절박한 외침은 축사 앞에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간신히 서 있는 그에게로 향했죠. 그가 목숨처럼 끌어안고 있는 작은 외장 하드디스크가 마치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자 해답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건 또 누구여? 뭔데 증거를 가져왔다는 게야? 저것도 저 여자랑 한패 아니여? 불신의 눈초리가 하서연과 박종호를 번갈아 쏘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사람 상대하며 살아온 김복순 할머니의 눈은 속일 수 없었죠. 박종호의 얼굴에 서린 것은 연극으로 꾸며낼 수 없는 진짜 공포와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혹시라도 흥분한 마을 사람이 그에게 해코지할까 막아서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서연은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몇 년 전 자신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누구보다 반짝이는 눈으로 질문을 쏟아내던 청년 박종호. 그가 왜 이곳에 저런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하서연이 그에게 다가가려던 순간 김 비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귓속의 무선 통신기로 짧게 지시를 내렸고 곧바로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박종호의 양옆을 에워싸듯 보호하며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우선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김 비서가 박종호의 상태를 살피며 말하는 바로 그 순간 닫혔던 철문 저편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SUV 차량 여러 대에서 말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분위기는 깡패나 다름없는 남자들이 험악한 얼굴로 내렸습니다. 그들은 굳게 닫힌 철문을 흔들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죠. 문 열어. 박종호,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순순히 기어 나오지 못해. 그들은 박민준이 보낸 해결사들이었습니다. 박종호가 회사 기밀을 들고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그의 뒤를 쫓아 이곳까지 온 것이었죠. 이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인터넷 영상에서 떠들던 악의적인 소문과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적인 위협.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더 이상 판단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가 땅에 침을 퇴뱉으며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몹쓸 놈들을 봤나? 김 비서는 하서연과 박종호를 데리고 서둘러 연구동 안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중앙 통제실로 들어오자 박종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서연이 급하게 물을 가져다 주자 그는 허겁지겁 물을 마시며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의 외장 하드 디스크를 꺼내 하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박사님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박민준 사장이 박사님의 기술을 훔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걸 멋대로 변형해서 안정성 검사도 거치지 않은 3세대 사료라는 걸 시장에 풀려고 합니다. 제가 막아야 했습니다.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김 비서는 즉시 태상그룹의 보안 전문가들을 호출했습니다. 외부 인터넷과 완전히 차단된 격리된 시스템에 박종호의 하드디스크가 연결되었습니다. 통제실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하드디스크 안에 담겨 있던 파일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재생된 것은 연구실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늦은 밤 주변을 살피며 하서연의 개인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는 박민준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는 하서연의 컴퓨터에서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외장하드로 옮기고 핵심 균주가 보관된 배양기 잠금 장치를 부수고 샘플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배신자의 차갑고 계산적인 얼굴을 본 하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 번째로 재생된 것은 회의실의 음성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부작용 데이터가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사장님, 이대로 출시하는 건 위험합니다. 한 연구원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 박민준의 오만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깟 가축 몇 마리 배탈 나는 게 대수야? 중요한 건 시장 점유율이야. 태상그룹과의 계약건만 성사시키면 우리는 국내 시장을 전부 장악할 수 있어. 부작용 데이터는 전부 폐기하고 보고서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조작해서 올려. 이건 명령이야. 그것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수많은 생명과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뜬 것은 3세대 배합법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파일이었습니다. 하서연이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습니다. 박민준은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녀의 배합법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과정을 무단으로 생략하고 검증되지 않은 화학 촌매제를 다량으로 첨가했습니다. 이건 독극물이나 다름없어. 하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 사료가 시장에 풀리면 처음에는 면역력이 급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축의 내부 면역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결국에는 예측 불가능한 변종 질병을 일으킬 겁니다. 이건 재앙이야. 하서연의 사적인 복수심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이것은 한 명의 과학자로서 다가올 재앙을 막아야만 하는 사명과 책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 비서가 즉시 강철중 회장에게 화상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상황을 보고받은 강철중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단순히 언론에 이 자료를 터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박민준은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 이 모든 것을 조작된 음해라고 몰아갈 겁니다. 내부 고발자인 박종호 연구원의 신변마저 위험해지겠죠. 강철중 회장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들이 반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무대가 필요합니다. 그때 옆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한 달 뒤에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아시아 태평양 축산기술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아시아 전역의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이 모이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해랑바이오 역시 그곳에서 3세대 배합법을 대대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하서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강철중 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그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해주세요. 박민준이 그의 가짜 기술로 세상의 눈을 속이려 할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의 거짓 제국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무너뜨릴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분노가 아닌 다가올 재앙을 막으려는 과학자의 차가운 결의와 진실을 향한 뜨거운 사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전략 회의가 끝나고 하서연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던 박민준은 알 수 없는 번호가 뜨자
귀찮다는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해랑바이오 박민준입니다. 나야. 1년 만에 듣는 하서연의 목소리에 박민준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누구야, 소똥 치우다 내 목소리가 그리웠나?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이제 끝나간다는 걸 알려주려고. 뭐, 가짜는 소리.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게 거짓된 모래성이라는 걸 나도 알고 하늘도 알아. 당신이 훔쳐간 내 기술, 그리고 당신이 그걸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도. 박민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떠들어. 하서연이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즐겨둬. 당신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날 그 순간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추락하게 될 테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야, 하서연, 무슨 뜻이야? 박민준이 악을 쓰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는 한동안 끊어진 전화기만 붙든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떻게 안 거지? 어디까지 아는 거야?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기에 그의 공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한대로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완벽한 계획에 균열이 생기고 통제 불가능한 불안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전화를 끄는 하서연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 제주 심포지엄까지 남은 시간은 정확히 한 달. 그날 이후 강원도 산골의 하얀 연구소는 마치 거대한 전쟁을 앞둔 비밀 벙커처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서연은 지난 1년간 멈춰야 했던 모든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간이 침대를 연구실 한편에 둔 채 떠나지 않았죠. 그녀의 목표는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박민준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멋대로 변형한 3세대 배합법이라는 괴물은 이제 대한민국 축산업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무거운 사명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연구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박민준이 비용 절감을 위해 사용한 검증되지 않은 화학 촉매제는 마치 독버섯처럼 하서연의 원천 기술 구조에 깊이 파고들어 변형을 일으킨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그 촉매제를 제거하자 면역력 증강 효과는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죠. 안 돼, 이걸로는 부족해. 이 정도로는 박민준의 자극적인 초기 효과를 이길 수 없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 하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화상회의에 참석한 태상그룹의 수석 연구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 박사님, 제 생각에는 원천 기술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 같습니다. 한 달 안에 촉매제를 대체하면서도 효과를 3배 이상 증폭시키는 신물질을 찾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의 합리적인 지적에 다른 연구원들도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하서연의 눈에 연구실 한편에 놓인 소박한 대나무 바구니가 들어왔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가 매일 아침 가져다주는 음식들이었죠. 바구니 안에는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함께 할머니가 뒷산에서 직접 캐서 담갔다는 쌉쌀한 향의 더덕 장아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하서연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장독대 옆에서 볏짚과 숯, 그리고 이름 모를 약초들을 함께 넣어 된장을 담그시던 모습? 그래,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자연 속에서 답을 찾았어.
가장 강력한 미생물은 실험실이 아닌 바로 저 자연 속에 있어.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외쳤습니다. 김 비서님, 지금 즉시 태산그룹이 보유한 국내 자생식물 및 토착 미생물 데이터베이스 전부를 이쪽으로 전송해 주세요. 특히 강원도 일대에서 수집된 발효 약초 관련 데이터가 필요해요. 하서연은 어머니의 전통 방식에서 얻은 영감과 자신의 첨단 과학 기술을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덕과 칡, 그리고 수십 종의 야생 약초에서 추출한 물질과 자신의 균주를 새롭게 배합하는 실험에 몰두했죠. 그녀의 확신에 찬 모습에 불가능하다던 수석 연구원마저 넋을 잃고 그녀의 지시에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태산그룹 본사 강철중 회장의 집무실에서는 법무팀장과 김 비서 그리고 보안팀이 참석한 비밀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종호 연구원의 증거는 완벽합니다. 지금 당장 언론에 터뜨리고 소송을 진행해도 승산은 충분합니다. 법무팀장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강철중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박민주는 교활한 자야. 지금 터뜨리면 태산그룹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를 매수했다며 피해자 행세를 할 것이 분명하네. 여론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이야기에 더 쉽게 흔들리지. 우리는 그자가 자신의 입으로 전 세계의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이 지켜보는 바로 그 무대 위에서 스스로 심판대에 오르도록 만들어야 하네. 김 비서가 회장의 의도를 파악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주 심포지엄에서 박민준이 자신의 기술이라고 발표하는 그 순간 현장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자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네. 그가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해야만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할 걸세. 단 한 번의 반격으로 뿌리까지 완벽하게 잘라내야 해. 강철중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자신의 제국을 위협한 적을 단죄하려는 냉혹한 승부사의 결단이었습니다. 한편 강원도 마을의 분위기는 축제를 앞둔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마을 방송으로 주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들으시오. 저놈의 박민준이가 우리를 시골 늙은이라고 무시하고 거짓말로 선동했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 우리 하 박사님이 제주도에서 저놈의 주둥이를 틀어막으러 가는 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이건 우리 마을 전체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여. 주민들은 저마다 집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들고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3년 묵은 된장과 고추장, 땅속 깊이 묻어뒀던 약초술, 그리고 마을 청년들은 교대로 연구소 주변을 순찰하며 외부인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서연 개인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박민주는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강남의 한 파티룸에서 자신의 성공을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투자자와 연예인들이 모여 그에게 아첨을 늘어놓았죠. 박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번 심포지엄 기조연설, 아시아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민주는 값비싼 샴페인 잔을 들고 오만하게 웃었습니다. 하하,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태산? 그 늙은 호랑이는 이제 이빨 빠진 지 오래입니다. 미래는 바로 우리 해랑바이오에 있습니다. 오세라는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고 그의 팔에 매달려 교태를 부렸습니다. 민준 씨, 자기 정말 멋있다. 제주도 심포지엄 끝나고 거기서 바로 약혼식 올리는 거 맞지? 나 무슨 드레스 입을지 벌써 골라놨단 말이야. 물론이지. 이 세상 최고의 무대에서 가장 화려하게 발표를 끝내고 당신을 내 여자로 세상에 공표할 거야. 기대하라고.
그는 자신의 발밑이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인생 최고의 순간을 향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심포지엄이 열리는 날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고작 사흘. 하서연의 연구실에서 마침내 작은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새로운 배합이 완성된 것이었죠. 스크린에 떠오른 분석 결과에 하서연과 연구원들은 동시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면역 증강 효과 350% 상승, 유해 촉매 성분 100% 중화 및 분해, 생산 비용 50% 절감. 그것은 박민준의 기술을 단순히 압도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4세대 기술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서연은 분석 결과가 담긴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결전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 제주의 하늘은 폭풍 전야처럼 낮고 무거운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에 탐나오른 아시아 전역에서 모여든 수백 명의 투자자, 바이어, 그리고 축산 기술 전문가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행사장의 모든 카메라는 단 한 사람, 이번 심포지엄의 가장 빛나는 스타인 해랑바이오의 대표 박민준을 향해 있었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박민준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성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오세라가 마치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팔짱을 낀 채 도도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대표님, 이번에 발표하실 3세대 배합법이 기존 기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태상그룹과의 기술 격차를 더욱 벌리게 되는 것입니까? 한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민준은 기다렸다는 듯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격차를 벌린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저 너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미래의 기술이 무엇인지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그의 오만한 답변에 장내에서는 감탄사와 함께 요란한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인생 최고의 정점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컨벤션 센터의 지하 주차장. 하서연은 검은색 카니발 차량 안에서 무대 스크린으로 박민준의 인터뷰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하지만 활동적인 검은색 정장 바지 차림이었죠. 지난 한 달간의 밤샘 연구로 얼굴은 반쪽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김 비서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먼저 선수 쳐서 모든 자료를 언론에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죄를 증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테니까요. 그녀의 손에는 새로운 4세대 기술의 분석 결과가 담긴 USB와 함께 박종호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진실이 담긴 또 다른 USB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차량 밖에서는 강철중 회장이 보낸 수십 명의 보안 요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었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심판의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사회자의 우렁찬 소개와 함께 박민준이 행사장 중앙의 거대한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수백 개의 조명이 그를 비추고 장엄한 배경음악이 그의 등장을 축하했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을 정복한 황제처럼 청중을 향해 여유롭게 손을 흔들어 보였죠.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아시아 축산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전문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을 혁신의 신세계로 인도할 위대한 발명품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박민준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3세대 미생물 배합법의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 화려한 그래프와 영상들이 쉴 새 없이 펼쳐졌습니다. 생산 비용 30% 절감, 면역력 200% 급상승, 기존 사료 대비 압도적인 성장 속도. 청중석에서는 연신 감탄사가 터져나왔고 투자자들은 저마다 옆 사람과 귀옛말을 나누며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빴습니다. 발표의 절정, 박민준은 두 팔을 활짝 벌리며 승리를 선언하듯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해랑바이오가 이룬 위대한 혁신입니다. 감히 누가 이 기술을 따라올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민준이 한껏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성공을 선포하던 바로 그 찰나 행사장의 모든 스피커에서 지지직하는 굉음과 함께 무대를 비추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암전되었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청중들의 소음 속에서 박민준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전인가? 빨리 비상전력 돌려. 하지만 그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무대의 거대한 중앙 스크린이 다시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화려한 그래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늦은 밤 어두운 복도를 두리번거리며 하서연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는 박민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선명한 화질의 CCTV 영상이었죠. 장내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영상 뭐야? 당장 꺼. 저거 끄라고. 그의 고함과 함께 이번에는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작용 데이터는 전부 폐기하고 보고서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조작해서 올려. 이건 명령이야. 자신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지자 박민준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어서 스크린에는 눈물로 범벅이 된 박종호 연구원의 영상 편지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해랑바이오의 연구원 박종호입니다. 박민준 사장이 발표한 3세대 기술은 하서연 박사님의 원천 기술을 훔쳐 멋대로 변형한 가짜입니다. 그것은 인류를 위협할 독극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행사장 뒤편의 문이 열리고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그곳을 비췄습니다. 빛 속에서 하서연이 조용히 무대를 향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죠. 경호원들의 제지를 뚫고 무대 중앙으로 올라선 하서연은 넋이 나간 채 자신을 바라보는 박민준을 지나쳐 연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스크린에는 박민준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안정적인 4세대 기술의 완벽한 데이터 구조와 분석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면역 증강 효과 350% 상승, 유해 촉매 성분 100% 중화, 생산 비용 50% 절감. 하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스크린 너머의 세상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 선언과 동시에 행사장 입구로 수십 명의 검사와 경찰 병력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곧장 무대 위로 올라와 넋이 나간 채 망연자실에 있는 박민준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1년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장 큰 법정. 초췌한 얼굴에 잿빛 수의를 입은 박민준이 피고인석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지리한 법정 다툼 속에서 한때 세상을 호령할 것 같았던 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패배감에 젖은 늙고 지친 남자만이 남아 있었죠. 재판장이 무겁게 입을 열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준. 피고인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검증 기술을 유통하려 했으며 증거를 인멸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범죄 수익금에 대한 추징금 350억 원을 선고한다. 징역 15년이라는 말이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박민준의 어깨가 크게 한번 들썩이더니 그는 결국 무너져 내리듯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청석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는 듯 했지만 그곳에 오세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오세라는 서울의 한 허름한 전당포에서 자신이 아끼던 명품 가방을 앞에 두고 주인과 가격을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난을 받은 뒤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고 그녀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죠. 전당포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박민준의 선고 소식이 뉴스로 흘러나오자 그녀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들이 함께 꿈꾸었던 화려한 제국은 한 명은 차가운 감옥에서 다른 한 명은 초라한 현실 속에서 그렇게 각자의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같은 날 강원도 산골의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평화롭고 풍요로웠습니다. 하서연의 낡은 축사가 있던 자리를 중심으로 이제는 하서연 친환경 생명공학 연구소라는 이름의 거대한 유리 건물과 최첨단 스마트 축사 그리고 푸른 잔디밭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죠. 연구소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연일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감사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서연 박사의 4세대 기술이 아프리카의 고질적인 풍토병을 해결하면서 현지 식량난 해소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서연의 기술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인류의 생존을 돕는 희망의 기술이 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연구소는 더 이상 외부 인력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이제는 어엿한 정식 연구원이 되어 저마다 흰 가운을 입고 자부심 넘치는 얼굴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죠. 가을거지가 끝난 풍성한 주말 오후 연구소 앞 넓은 잔디밭에서는 마을 사람들과 연구원들이 모두 모여 흥겨운 수학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명물이 된 김복순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을 건 복순 할매 약초 막걸리를 한 사발 가득 따라 하서연에게 건네며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 박사, 우리 박사님 덕분에 내 평생에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보네. 우리 연구소 들어오고 나서 마을에 시집 안 간 처녀 총각들이 전부 짝을 찾았지 뭐야. 이게 다 박사님 복이요. 할머니의 너스레에 주변 사람들 모두가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저편에서는 박종호 연구원이 이제는 어엿한 연구소의 선임 팀장이 되어 방문 온 대학생들에게 기술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끝난 뒤 마을 처녀가 수줍게 다가와 그에게 음료수를 건네자 그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는 모습에 주변에서는 짓궂은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강철중 회장도 소탈한 점퍼 차림으로 축제에 참석해 주민들이 건네는 옥수수와 감자를 맛있게 받아먹으며 흐뭇한 미소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이제는 산처럼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2마리의 황소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희망이와 미래였죠. 녀석들은 연구소의 마스코트이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함께한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가
되어 모든 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하서연은 막걸리 잔을 든 채 시끌벅적하고 행복이 넘치는 풍경을 천천히 눈에 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이 척박한 땅에 버려졌던 날 소똥 냄새 속에서 절망하던 순간 배신자의 차가운 조롱에 심장이 얼어붙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땅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녀는 역설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따뜻한 외투를 걸쳐 주었습니다. 돌아보니 이제는 그녀에게 가장 든든한 아들이자 버팀목이 된 준혁이었습니다. 그는 말끔하게 변호사 배지를 달고 있었죠. 제주도에서의 그날 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준혁은 곧장 강원도로 달려와 피눈물로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서연은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시절보다 아들에게 외면당했을 때가 가장 아팠다고 고백했고 준혁은 어머니의 상처를 평생에 걸쳐 갚겠다며 맹세했습니다. 그 후 준혁은 서울의 대형 로펌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이곳 강원도에 자신의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어머니의 연구소와 지역 농가를 돕는 무료 법률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매일같이 어머니의 곁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속죄를 대신하고 있었죠. 어머니, 저녁 되니 쌀쌀하네요. 감기 드시겠어요? 하서연이 어느새 자신보다 훌쩍 커버린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이 옆에 있는데 뭐가 춥겠어. 다들 저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니 마음이 다 따뜻한걸. 준혁이 잠시 망설이더니 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 건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온 편지입니다. 교도소에서 보냈어요. 하서연은 편지를 건네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죄책감으로 떨리는 듯한 박민준의 글씨가 적혀 있었죠. 그녀는 잠시 편지를 내려다보더니 불 속에 던져버리거나 찢어버리지 않고 조용히 외투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용서하진 않겠지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미워하지도 않겠다는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서연은 아들과 함께 축제가 한창인 광장을 지나 희망이와 미래가 있는 조용한 언덕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느새 녀석들의 곁에는 작고 귀여운 송아지 한 마리가 어미의 품에 파고들어 젖을 빨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이었죠. 하서연이 다가가자 어미가 된 희망이가 반갑다는 듯 다가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하차주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축축한 감촉에 그녀의 얼굴에 비로소 완전한 평화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멀리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풍요로운 땅 위로 노을이 아름답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실험실의 데이터가 아닌 사람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온몸으로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차갑고 냄새나는 축사, 절망의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몰렸을 때 그녀의 곁에는 어미 잃은 2마리 송아지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빼앗긴 것을 되찾는 통쾌한 복수극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실의 힘은 얼마나 강한지, 돈보다 따뜻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기나긴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희망과 미래를 보듬으며 가장 혹독한 겨울을 견뎌냈고 마침내 자신을 버렸던 그 땅을 가장 풍요로운 희망의 땅으로 일궈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인생의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꽃은
때로는 가장 척박하고 낮은 땅에서 피어난다는 것을요. 당신의 진심이 뿌리내릴 그 땅은 분명 세상 가장 비옥한 땅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